저는 한때 현모양처로 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뤄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가정을 이뤄 그 안에서 충실히 역할을 하면서 배우자를 존중해주는 삶이 최고의 인생이라 생각했죠. 간절하면 이뤄진다고 했던가요? 제가 20대 중반이 될 무렵 저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취향이며 취미며 모든 게 다 잘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사람의 집안과 배경이 어떤지 모르고 그 사람 자체만 보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슬쩍 고백하더라고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집안 이야기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조근조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재벌집 아들이라네요.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그 회사에 가서 일을 배울 거라며 자기는 결혼하고 자신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여자를 찾고 있었다며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여태껏 방황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구나. 내 인생은 이제 4차선 도로처럼 뻥 뚫리겠구나. 처음 듣는 회사명이라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꽤 알짜배기에다가 규모가 크더라고요. 언젠가 남자친구가 그 회사의 대표직을 물려받게 된다면 나는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겠구나 싶어서 절로 웃음이 나왔네요. 저도 참 속물이었죠. 그때는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벌집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살벌할 줄도 모르고 그 안에 덥석 들어갈 생각을 했으니 말이에요. 보통 재벌집 하면 며느리감을 볼 때 깐깐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기 얹고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혹시나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우리 집안 배경을 보고 걸고 넘어지면 어쩌지 하며 손까지 벌벌 떨며 그 집안에 입성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나서서 과일도 깎고 설거지도 하겠다고 일어나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어요. 과일을 깎는 제 손을 유심히 보시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과일도 잘 깎네? 그때 느꼈죠. 이젠 됐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셨으니 연애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네요. 생각보다 소박하시고 털털하셨어요. 직접 텃밭에서 기른 거라며 상추를 한가득 봉투에 담아주시며 저에게 선물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고 그저 아들이 성격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란다고 하시길래 제가 호기롭게 대답했죠. 아침밥 꼬박꼬박 잘 챙기고 내조 잘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 저의 고분고분한 모습에서 마음을 열게 되셨던 것 같아요. 훗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토도하지 않아서 좋아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시작으로 저희는 공식적인 커플이 되어 양가 집안을 끊임없이 오가게 됐고 자연스레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친구들은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줬습니다.
어떤 친구는 호텔 결혼식은 처음 와봤다며 친구 덕에 이런 데도 와보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잘난 남편의 든든한 시댁까지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곱게 자라 가장 예쁜 나이에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던가요? 굽히고 들어간 결혼이었기에 결혼 생활도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특히 친척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많았는데 그 자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분들은 전부 계열사의 대표를 맡고 있었고 서로 은근히 경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일적으로 경쟁하는 걸 넘어서 세심한 것까지 비교하며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처음엔 그 모습이 꽤 낯설었어요.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나나 싶을 정도로 서로를 핥히는데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건 바로 다른 형제분의 며느리와 저를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사촌형이 있었는데 그분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누가 봐도 스펙이 장난 아니었어요. 해외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 일에 종사한 데다가 집안도 무슨 대형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심지어 집안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서 친척 모임을 할 때면 한가득 뭔가를 싸들고 오더라고요. 과일도 무슨 토끼 모양의 왕관 모양의 현란하게 깎는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네요. 원래라면 형님 동서 사이로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게 맞지만 괜히 거리감이 느껴지고 친해질 틈도 없어서 대화는 많이 섞어보진 못했어요. 어르신들이 은근히 아유, 이 집 며느리랑 저 집 며느리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하며 비교를 하시는 바람에 저의 열등감은 날로 심해졌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감내할 무게인걸요. 재벌집에 시집간 대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했죠. 그 집 며느리가 요리를 해오면 저는 거기서 몇 가지를 더해서 요리를 해갔고 그 집 며느리가 선물을 사오면 저는 더 큰 선물을 사가서 경쟁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었지만 괜한 자격지심이 저를 더 건드렸어요. 그 형님이 착했으면 말을 안 해요. 어르신들 앞에서는 조신하게 웃으면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척 하더니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손아래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툭툭 던져주며 시키더라니까요. 표정이 싹 바뀐 채로 동서, 이런 것 좀 알아서 할 순 없어?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야? 하며 저를 무시하고 깔보더라고요. 그래놓고 어르신이 등장하면 어머, 오셨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푹 쉬세요. 하며 어찌나 연기를 하던지 그 사람의 실체를 저밖에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형님은 얼마 후 임신까지 했습니다. 결혼은 비슷하게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임신을 해버리니 저희 시부모님은 그때부터 저희를 재촉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스트레스로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졌네요. 그쪽 며느리보다 스펙도 딸려, 집안도 딸려, 심지어 임신도 못해.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저를 미워하시더라고요. 그걸 느낀 저는 더욱 의기소침해서 말 한 번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쪽 며느리가 아들을 출산했을 땐 저희 집안 분위기는 거의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핏줄을 누구보다 중시하던 시부모님이셨기에 손자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고 계셨거든요. 그쪽에서 먼저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아버린 바람에 뒤처졌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난임병원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푹 쉬시며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 그 말을 들은 제 심정은 어땠겠어요. 항상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가던 집안이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한 건 며느리를 잘못 들이고 난 후였으니 모든 게 제 탓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암담했는데 그때 저를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였어요. 남들은 신우와 원수처럼 헐뜯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신우와 굉장히 돈독했거든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 집안에서 여자로 살았던 신우는 집안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대착오적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인 집구석. 그때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저에게 신우는 저 대신 화를 내주더라고요. 아니 그게 언니 탓이에요? 따지고 보면 오빠 역할이 더 큰 건데 왜 언니 탓만 해요? 하여간 이놈의 집구석은 무조건 남자 편이라니까. 심지어 언닌 나이도 어리잖아요. 불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튼 신경 쓰지 마요. 세상이 변하듯 집안 분위기도 변해야 돼. 그놈의 핏줄이 뭐라고. 무조건 아들 타령 아주 질린다니까요. 신우는 집안 분위기가 싫어 이리저리 해외를 전전하며 일을 하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모습이 참 멋지더라고요. 재벌집에 시집와서 시부모님의 눈치나 보고 있는 저와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끔 신우가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줄 때면 정말이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기댈 사람이 신우라니 정말 아이러니했죠.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황당하게 이혼을 권유받을 것이라는 걸요. 그래도 며느리고 가족인데 한순간에 사람을 내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대뜸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잠옷만 입고 있었던 저는 허둥지둥 부엌에 들어가 과일이라도 깎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됐다, 이리 와서 앉아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어쩐 일로...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식사라도 준비하는 건데. 식사는 무슨... 시간이 몇 시인데.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됐어. 어차피 금방 돌아갈 건데 뭐하러 마실 걸 내와.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신 뒤 저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그날따라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할 말이 있으신데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뭇대시다가 결국엔 테이블 위에 가방 하나를 턱 하고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뭔가요? 돈가방이다. 네? 돈가방이요? 한번 열어봐. 조심스레 가방의 지퍼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지퍼를 닫고 눈을 휘둥그레 뜨고 시어머니를 쳐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한꺼번에 수억 원을 만져볼 경험은 없었겠지. 이게 우리 집 스케일이야. 근데 이걸 왜 들고 오신 건지 저는 이해가 잘...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마. 이혼해라. 이유는 절대로 묻지 말고. 네? 말 못 알아들어? 이혼하라고. 가방에 든 돈 그거 들고 그대로 나가. 너도 이만하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텐데. 어머님, 이혼이란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잘할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면. 내가 말했지. 이유는 절대 묻지 말라고. 내가 왜 너한테 돈가방을 줬는지 모르겠어? 눈치 없이 굴지 말고 줄 때 군말 없이 나가. 쓸데없이 이혼하기 싫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 바람에 몸이 굳어버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돈가방을 건네며 아들과 이혼하라는 시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심지어 이유는 묻지도 말라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반박할 틈을 주지도 않으시고 저희 집을 떠나셨습니다.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받질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집안 사람들이 전부 저를 외면하는 듯 등을 돌렸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신우는 저를 달래며 일단 부모님 집에 한번 찾아가 봐요. 현관 비밀번호 내가 알려줄게요. 하며 조언을 해줬네요. 그날 밤까지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집을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임신이 늦어서일까? 내가 모자란 탓일까? 아니면 우리 집안이 못난 탓일까? 저에게는 이 이혼을 막을 만큼의 힘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끝까지 설득하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가방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로 이혼할 수 없었고 수억 원이 담긴 돈가방은 더더욱 받을 수 없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말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밖으로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이 상황 또한 저의 이혼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몰래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우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순간 말싸움 소리가 귓가에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경악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은 친척 어르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집 며느리인 형님이 같이 무릎을 꿇은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멀리서 관망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어나! 네가 뭘 잘못해서 무릎까지 꿇어? 막말로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땀만 품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마음이 깊어지면 임신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다른 여자? 임신?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싶어서 벙찐 채로 그 상황을 엿듣고 있는데 그쪽 어르신께서 저희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이봐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어떻게 사람 새끼가 사촌 형의 부인을 임신시키냔 말입니다. 이놈 하나 때문에 두 집안이 박살난 거 안 보여요? 우리 아들이 핸드폰 몰래 훔쳐보지 않았더라면 이 사태를 모르고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남의 씨를 평생 손자랍시고 키웠을 거 아닙니까? 더러운 핏줄이 섞인 줄도 모르고 회사까지 물려줬을 거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더러운 핏줄이요? 하, 어이가 없어서 정말. 우리 아들이 왜 더러운 핏줄이에요? 우리도 남의 핏줄 섞이는 거 불쾌하네요.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집안끼리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그쪽 입장에서는 남의 애 출산한 며느리 더 이상 가족으로 받아줄 생각 없잖아요. 이혼시켜요.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며느리랑 손자를 데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 깔끔해지잖아요. 우리 집에 얹혀 살던 원래 며느리는 내가 돈가방 건네주고 입단속 시켰으니까 안심하라고요. 지도 양심 있으면 그 돈 받고 감지덕지 해야지.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고 그쪽은 우리 집 며느리랑 손자 뺏어가면 답니까? 앞으로 가족 모임은 어떻게 하려고? 이게 무슨 개족보란 말입니까? 아이 그럼 어떡해요? 우리도 핏줄이 중요한데. 일단 진정하시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둘이 눈이 맞았고 임신까지 했고 그걸 속이고 출산까지 한 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낳을 때까지 누구 애인진 몰랐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알았대요. 이미 엎어진 물이잖아요. 동네방네 소문낼 필요 있어요? 이건 집안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고 일 크게 만드는 거 서로 원하지 않잖아요. 막말로 그쪽 집안 아들이 와이프 불륜으로 버림받았다는 소문 퍼지면 좋겠어요? 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해결하자는 말이잖아요. 이혼당한 그 집 며느리가 소문이라도 내면 어쩌려고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가려집니까? 걔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돈 쥐어줬으니 여차하면 횡령죄로 뒤집어 씌운다고 협박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사람 붙여서 미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입단속 제대로 할 테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설마 우리 집 며느리가 탐나서 그 집 아들한테 꼬시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워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시니까. 전적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도 싫어요. 남편 있는 주제 남의 남자한테 푹 빠져서 핏줄도 속이고 출산까지 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는 무슨 죄예요? 태어났으리 친부랑 같이 살아야지. 그럼 길거리에 쫓아내기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나는 손 놓습니다. 우리가 버린 며느리랑 손자 그쪽에서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언뜻 들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끊임없이 저와 비교를 당하던 스펙 좋고 완벽한 그 집안의 며느리였던 형님은 알고 보니 제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예요. 둘은 심지어 임신까지 해놓고선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그쪽 집안에서 먼저 고발을 하게 됐고
이 사태를 집안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저에게 돈가방을 건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가방은 저에게 입 막고 귀 막고 눈 감고 이 집안을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태껏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와도, 외박을 해도, 주말에 출근을 해도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의 일원이려니 싶어 오히려 더 신경 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속인 기만 행위였다고 생각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시아버지께서 담배를 피러 가시겠다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저의 존재를 들키게 된다면 저는 아마 엄청난 강요와 압박을 받게 될 게 뻔했기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인적이 드문 곳에 가 숨을 돌렸어요. 바로 근처에서 시아버지께서 담배를 태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따라오시더니 입을 여시더라고요. 아유, 속이 타요? 안 피던 담배를 피우네. 타지 그럼. 아들놈이 그따위로 행동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무리 그래도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말아요. 그렇게 하다가는 영원히 발목 잡힌다니까. 그쪽 집안에 약점 잡히면 끝이라는 거 몰라요? 당당하게 굴라니까. 우린 어쨌든 책임을 진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둘이 사랑한다잖아.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어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잘 됐어요. 우리 집 며느리 잘하는 거 하나 없어서 너무 미웠잖아요. 그 집 며느리가 탐난다고 말했던 게 누구더라? 그거야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농담식으로 하던 소리지. 이런 식으로 며느리가 바뀔 줄은 몰랐지. 어쨌든 냉정하게 보면 그 애가 훨씬 낫잖아요. 솔직히 우리 며느리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돈이 많기래, 능력이 좋기래, 머리가 좋기래. 심지어 임신도 안 됐잖아요. 어쨌든 그쪽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손자를 단숨에 안겨줬는데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참에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하면 되죠. 둘이 떳떳하게 만난 건 아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아들 새 출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혼내기만 해서 되겠어요? 안 그래도 죄책감 갖고 무릎까지 꿇은 우리 아들 기죽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대를 잇는 거잖아요. 똑똑한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얼마나 훌륭하게 크겠어요. 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 그만 피우고 올라가서 상황 좀 정리해줘요. 이토록 막장인 집안이 또 있을까요? 가족끼리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끼리 그걸 무마하고 입단속해버린 과정이 치가 떨리도록 증오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그냥 소모품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애까지 낳았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쫓겨나면 그만인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안에 들어가 충격적인 사실만 알게 된 채로 집에 돌아와 한없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버림받을 뻔했잖아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모른 채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주 뻔뻔하게 이혼을 진행시키더라고요.
며칠 만에 남편이 집에 돌아온 날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지? 뭘? 이혼하게 된 거 말이야. 나더러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어? 성격 차이야. 난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성격 차이? 웃기고 있네. 집에 들어온 적이 있어야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아무튼 유감이야. 그래도 부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서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나를 너무 원망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원망을 안 해? 내 인생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미안하다는 말만 툭 내던지면 다야? 엄마가 돈가방 줬다며.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래, 뭐 솔직히 말할게. 나 이 결혼 생활 지긋지긋했어. 결혼하자마자 이건 아니구나 느꼈어. 하지만 꼭 참고 살아온 건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니더라. 안 맞는 사람은 평생 안 맞는 거더라. 우리 서로 괜한 노력하지 말고 여기서 갈라서자. 이유가 알고 싶다고 했지? 나 너한테 질렸어. 그게 이유야. 더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해? 사람 마음이 영원하란 법은 없잖아. 난 행복하길 원해. 너랑 같이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당신도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 어쩌면 우린 애초에 결혼하면 안 되는 사이였을지도 몰라. 우리 서로 각자에 맞는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말만 번지르르 했지 결국엔 다른 여자랑 살 테니 넌 꺼져달라는 말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채를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다 큰 성인 남자를 감당하자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눅든 채로 굽심대며 살았으니 거기에 익숙해졌는지 반항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집안의 협박이 무서웠던 저는 결국 이혼에 응하게 됐습니다. 상간녀의 뺨을 때리고 물을 끼얹는 속 시원한 사이다는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을 고발하고 위자료를 받아내봤자 저는 더욱 고통스러워지겠죠. 그냥 시어머니 말대로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들고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남들에게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한 뒤 한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누구보다 호화스럽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국 처량하게 혼자 살게 된 저를 보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자괴감이 들었고 한동안 우울감에 빠졌어요. 어쩌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었던 현모양처, 좋은 곳에 시집가서 남편을 케어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결국엔 저의 꿈이 아니라 남편의 꿈을 보필하는 존재로 살길 바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한 상실감이 더욱 컸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끝까지 해내지 못한 채로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저였기에 이혼은 저에게 큰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줬어요. 나의 열등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학벌이더라고요.
취업을 하든 뭘 하든 일단은 배워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무엇이라도 집중하고 있어야 슬픈 생각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과 동시에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됐네요. 그렇게 친했던 시누이와도 이혼하고 나서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헤어지게 된 건 씁쓸하긴 했지만 어쨌든 신우도 그쪽 가족이잖아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사촌 형의 부인이었던 그 여자를 새 부인으로 들여 아들을 키우며 잘 살더라고요. 마치 원래 그들이 가족이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채로 단란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허무하긴 했지만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어요. 완전 난장판이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오히려 그런 더러운 집구석에서 빠져나와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업을 마친 뒤에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았고 일을 하다 보니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상대방의 배경과 겉모습보다는 인성과 가치관을 먼저 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가장 난처할 때가 사람들이 이혼 사유를 물어볼 때였어요. 가끔씩 무례한 사람들이 가볍게 던지듯이 뭐가 부족해서 이혼했어? 라고 물었을 땐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긴 했지만 나중에는 그러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혼했을까? 하며 되받아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세월이 지나도 전 남편을 완전히 잊어도 이혼은 저를 영원히 따라다니는 꼬리표와 같은 거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변명하기 바쁜데 전 남편은 여우 같은 와이프와 토끼 같은 자식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생각하니 가끔씩은 열이 받곤 했습니다. 궁금할 때마다 SNS를 훔쳐보곤 했는데 심지어 둘째까지 임신을 했더라고요. 만삭 사진을 찍어서 어찌나 크게 전시를 해놨던지 그들의 사진만 봐도 기분이 울적해져서 나중에는 그냥 SNS를 끊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들은 저보다 잘 살겠죠. 그 생각만 하면 자꾸만 마음이 밑바닥으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핸드폰을 보니 예전 신호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처음엔 잘못 건 전화인 줄 알았네요. 그런데 잠시 후 신호로부터 문자가 왔더라고요. 언니, 저예요. 시간 될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할 말 있어서 그래요. 대체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신우에게는 악감정이 없었고 칼로 잘라내듯 관계를 끊어버린 게 영 마음에 걸려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를 잡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색하고 적막하더라고요. 신우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저기 언니, 미안해요. 그렇게 이혼을 갑자기 하게 될 줄은. 연락하고 싶었는데 괜히 나 때문에 집안 소식 듣는 게 불쾌할까봐 연락 못했어요. 어쩔 수 없었죠. 잘 지냈어요?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요? 오빠요? 뭐 그냥 저도 연락 잘 안 해요. 사실 제가 언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이걸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빠 세장가 간 건 알고 있어요? 아가씨, 사실 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이혼을 당했는지, 그 사람의 새로운 아내가 누구인지도요. 네? 그걸 어떻게... 그 집안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르니까 비밀로 해줘요. 미안해요. 나라도 나서서 언니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다 이해해요. 아가씨도 어쨌든 그 집안의 일원이잖아요. 나랑은 헤어지면 그만인 사이고. 오빠가 정말 짐승 같아서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이 더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촌의 아내였던 사람이 제 새언니가 될 수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빠가 언니한테 다시 연락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희 엄마가 언니한테 직접 찾아갈지도 몰라요. 왜죠? 이혼한 지 꽤 됐고 둘이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 둘째 말이에요. 참나.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요? 둘째, 저희 오빠 애가 아니었어요. 네? 그게 무슨... 둘째 친부 누구였는지 알아요? 글쎄 그 언니 전 남편이래요.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나 봐요. 더 웃긴 건 사촌 오빠는 이미 세장가 가서 새로운 부인이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완전히 동물의 왕국 아닌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둘을 동시에 만나면서 첫째는 이쪽, 둘째는 저쪽 애를 낳았단 말인가요? 그렇다니까요. 심지어 둘째도 아들이에요. 이건 뭐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나. 엄마는 같은데 아빠는 다른 거죠. 그리고 두 아빠는 사촌지간이라니.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 아닌가요? 아무튼 너무 충격적이라 집안 분위기가 아주 쑥대밭이에요. 솔직히 그 언니도 진짜 인생 나락이죠. 어떻게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그런 짓을 해요? 제가 볼 땐 그거 정신병이에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임자 있는 남자 건드리는 정신 나간 여자죠. 뭐 한 번이라면 그렇다 쳐요. 근데 그걸 두 번씩이나 들키는 게 말이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핏줄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나요? 저희 오빠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나 봐요. 뭐 둘이서도 그렇고 그런 불건전한 사이로 만났던지라 평소에 새언니에 대한 집착이 좀 심했거든요. 둘째 낳고 키우는데 생김새가 영 수상쩍어서 몰래 검사를 했었나 보죠. 근데 친자 불일치가 딱 뜬 거예요. 그때 오빠가 미친 사람처럼 사촌 오빠 집에 쳐들어가서 머리털 뽑아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게 일치로 뜬 거예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둘이 겉으로 봤을 땐 사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였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매일 싸우고 물건 던지고 이혼하니 많이 헐뜯고. 아무튼 보기만 해도 기빨리는 느낌이라 근처에 얼씬도 안 했어요. 오빠는 이혼한다고 난리고 언니는 이혼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언니는 오빠랑 이혼하면 갈 곳이 없거든요. 그쪽 사촌 오빠는 자기 애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데다가 집안 어르신끼리 또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아무튼 분위기가 많이 흉흉해요. 명심해요. 우리 집안 사람이 찾아와서 설득한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엉망인 집구석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순간 인생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빠보다 언니가 훨씬 더 아깝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집안 별 볼 일 없거든요. 뭐 겉으로 봤을 땐 번듯한 회사 운영하고 좋은 집 사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거지, 실상은 말 그대로 속빈 강정이라니까요. 두고 봐요. 5년 내에 우리 집안 망한다에 내 전 재산 걸 수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집안 어른들끼리 허구한 날 머리채 붙잡고 싸우는데 지금까지 유지된 것만 봐도 대단한 거죠. 한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도미노처럼 다른 쪽도 동시에 무너질걸요? 신우의 말을 듣는데 충격적이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참 가관이지 않나요? 아니, 불륜으로 이혼하고 재혼을 했으면 충실히 애 키우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또 전 남편과 붙어먹어서 그쪽 애를 임신하냔 말이에요. 그 여자는 결국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채로 엉망인 인생을 살다가 친부가 다른 두 아이를 떠안고 그 집안에서 쫓겨나게 생겼더라고요. 아니, 어떤 마인드로 인생을 살면 그딴 식으로 살 수 있는 건지. 아무튼 저의 정보통이 되어준 신우 덕분에 그 집안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행복해 보였지만 실상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웃겼어요. 그렇게 신우와 헤어지고 얼마 후 전 남편으로부터 잘 살고 있냐는 문자를 받게 됐어요. 답장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가볍게 씹고 넘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엔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도 무시했더니 급기야는 저희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대요. 제가 나타나자 재빨리 내리더니 저에게 달려와 안부를 묻더라고요.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나는 전 남편이랑 얘기 나눌 생각 없는데. 에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 잊었어? 그냥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어디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 아니면 뭐 차에 캔커피 있는데 차 안에서 이야기 좀 나눌까? 얘기 나눌 생각 없다고 했잖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우리 서로 진심인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난 그게 정말 마음에 걸리더라. 우리 오늘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그놈은 저를 끌고 차로 향하려고 하길래 극구 말리며 카페로 향했어요. 그놈과 단둘이 차에 있는 것보다는 카페가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그놈은 시원한 커피를 한 잔 시켜 벌컥벌컥 마시더니 저에게 시원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미안했다. 이혼한 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나한테 질렸다며. 지긋지긋했다며. 우리 엄마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였어. 난 너랑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뭔 소리야. 그래서 어쩌라고. 나 너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살아봤어. 애도 낳아봤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죽을 맛이더라. 나 그래서 그 여자랑 이혼하려고. 그래, 2번 이혼하게 된 거 축하해. 그리고 너랑 새 출발하고 싶어. 나한테 애가 하나 있거든? 그 애한테 엄마가 필요해. 내 핏줄도 아닌 애를 나더러 대신 키우라고? 미쳤니?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 애한텐 죄가 없잖아. 날 사랑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희생해 줄 수 있는 문제잖아. 나랑 결혼했을 때 현모양처가 꿈이었다며.
애 낳고 화목하게 사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며. 애도 있고 멀쩡한 남편도 있으니 이제 새 출발하면 되는 거잖아. 꼭 네가 낳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임신 힘들었잖아. 이젠 나이도 먹었고 임신도 더 힘든 마당에 그냥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같이 키우면 안 될까? 나도 이제 정신 차렸어. 너만 바라보고 살게. 이혼하면서 내 인생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거든. 현모양처 개나 주라 그래. 그리고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아? 그 애 불륜으로 낳은 애잖아. 네 사촌형 부인 뺏어서 낳은 애잖아.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알면서도 넘어가 준 건 더럽고 혐오스러웠기 때문이야. 더 이상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마주치기도 싫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변명으로 들릴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였어. 멀쩡한 여자였다면 임자 있는 남자한테 먼저 꼬리 쳤겠어? 난 여태껏 속은 거야. 그 여자의 그럴싸한 겉모습만 보고 홀랑 넘어간 거라고. 그 여자가 얼마나 악랄한 여잔 줄 알아? 글쎄,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내 자식이 아니었다니까? 그의 친부가 누군지 알아? 알고 싶지 않아. 그리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랬어. 그걸 변명이라고 내뱉는 거야? 이미 지나간 사이니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지만 그 여자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제정신 아니야. 너희 집안 사람들 전부 다 미쳤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무엇보다 집안 어르신들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 넌 평생 엄마 말만 듣고 사는 게 어울려. 마마보이로 평생 살아. 결혼 꿈도 꾸지 말고. 전 남편을 냉정하게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최종 빌런의 등장처럼 예전 시모가 떡하니 제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엄청나게 패션에 힘을 주고 찾아와서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릴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대뜸 제 앞을 가로막으시며 얘기 좀 하자 한마디 던지시더니 먼저 앞장서서 카페로 향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전에 시집살이를 했던 그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포스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쩔쩔매고 살았구나 싶었네요. 시어머니는 커피 한 잔을 홀짝 마시더니 본론부터 꺼내셨습니다. 얘기 들었다. 다 알고 있었다며? 뭘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말이야. 이혼하게 된 이유 뭐 그런 거. 알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그래, 뭐 달라지는 건 없지. 다만 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 말썽 부리지 않고 조용히 살아줘서 나름 기특하다고 생각했어. 너는 다른 여자애들과는 다르게 진솔하고 고분고분한 맛은 있었지. 아무튼 잘 살고 있었던 것 같구나. 학위 수료하고 일하고 있다는 얘긴 들었다. 나름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했던데? 제 뒷조사도 하셨나요? 놀랍네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한다면 다 하지. 심지어 내 아들의 전부인인데 그 정도 뒷조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아무튼 다 알고 있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우리 아들이랑 재결합해. 이혼도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더니 재결합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이혼하면서 돈가방 주는 집안이 어디 흔한지 알아? 너도 느꼈을 거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돈이 최고라는 거.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있으면 적어도 평생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게 될 테니
이만한 인생이 어딨겠어.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우리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다. 결혼 생활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 구관이 명관이니 서로 나쁠 거 없지 않나? 이혼한 남녀가 결혼 시장에 던져지면 얼마나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지 알고 있긴 하니? 너는 이미 느꼈을지도 모르지. 서로 가장 좋을 때 만난 사이니까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아. 어머님, 저는 싫습니다. 차라리 평생 혼자 살고 말지 그 집안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자존심 세우는 거야? 냉정하게 생각해도 이보다 나은 조건은 없을 텐데. 조건이고 뭐고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요. 저를 한 번 버린 분들을 시부모님이랍시고 떠받들고 살 자신 없습니다.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애딸린 이혼남이라 혼처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만만했던 저를 찔러보기로 하신 거냐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는 돈 말고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서요. 그냥 돈만 보고 달려드는 여자 중에 아무나 고르세요. 그럼 되잖아요. 이 좋은 조건의 제안을 거절하겠단 말이지?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냉정하게 말할게요.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집안이라도요. 불륜으로 가정 파탄 내고 이혼 2번이나 한 애딸린 남자한테 시집가서 희생하며 살 여자는 찾기 힘들어요. 말 잘 듣고 순종적인 며느리감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여자들이 미쳤다고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지옥불에 들어가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선이라 훤히 보이는 고생길에 발도 들이지 않는답니다. 아시겠어요? 너? 많이 변했구나? 조신했던 애가 어쩌다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거지? 기가 막혀서 정말. 나도 됐다! 그렇게 원하시는 스펙 좋고 조신하고 집안 살림 잘하는 노예 같은 며느리감 꼭 찾길 바랄게요. 어머님이라면 꼭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워낙 목표 지향적이시니까요. 아들 인생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종하려고 하시잖아요. 너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우리 집안일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지 마. 소문 내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그 집안이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이름 들어도 아무도 모르는 집안인데 제가 뭐하러 소문을 내고 다니겠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사람들은 그 정도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거 자의식 과잉이라고요. 뭐라고? 우리 회사가 뭐 어쩌고 어째? 그리고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소문 내면 저 가만히 안 될 거라고요? 그럼 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퍼뜨리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예전이야 어리고 순수하니까 어머님의 협박이 통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당하게 협박식으로 통보하면 제가 말씀에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반항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건들지 마세요. 경고는 어머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제 남남이라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기가 찬 표정으로 짧은 한숨을 내뱉으셨어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일어날게요 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 반항을 하고 나니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멀리서 바라보니 그 집안이 얼마나 형편없는 집안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인간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쪽 집안은 이미 가세가 기울어지고 있는 데다가 전 남편은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집안 내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됐다네요. 이 모든 소식은 신우를 통해 듣게 됐어요. 이미 불안정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하나만 툭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고 뉴스를 보니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열사도 당연히 망하게 됐죠. 영원할 줄 알았던 재벌집의 명성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말았네요. 그토록 핏줄과 전통을 중시하더니 아주 재밌는 결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던 사랑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임신을 하고 아주 예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도 어려웠고 시집살이도 어려웠고 임신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이토록 쉽다는 게 놀라울 지경이에요. 정말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어떤 고난도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구나 깨닫는 요즘입니다. 아이의 엄마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할 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도 수없이 다짐합니다. 다른 곳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자고요. 이혼을 하는 것도 재혼을 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모두 삶의 한 방식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한 길만 걸어갈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의 생각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 게 이혼인지라 과거를 딱히 부정하고 미워하고 싶진 않네요. 여러분들께 저의 지난 날을 털어놓음으로써 속이 아주 후련해졌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스토리를 진솔하게 적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벌집에 시집가서 그 집안에 섞여 지냈던 게 꿈만 같이 멀게만 느껴지네요.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하나 봐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